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까지 증거 게시까지 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공판 준비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듯이 재판장은 공판 기일의 효율적 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자, 이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는데 이 공판 준비 절차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임의적 사항을 낸다 가지고 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단지 붙일 수 있다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아까 뭐라 했어요? 국민참여재판은 필수다. 준비 서면에 의한 경우, 준비 기일에 의한 경우. 자, 그럼 공판 준비의 내용은 266의 구조 1항이 쭉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12가지가 정도 되어 있는데 공판 준비에서 현재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보면 쟁점 정리.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사실에 적용 법조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뭐 공소사실 적용 법조 추가 철회 변경 허가를 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고, 공소사실 관련 쟁점을 정리하거나 기타 계산이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쟁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증거 정리와 관련돼 가지고 뭐 증거 신청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 증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증거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 계획을 책정하는 요런 과정 등을 거쳐 가지고 공판 준비 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 공판 준비 명령 및 공판 준비 서면 제출인데 이 준비 서면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아니면 재판장은 서면에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서 제출된 서면 등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에 따른 절차, 기일을 열어서 하는 경우인데, 자, 법원은 여기서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당사자 신청했을 때 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재판장이 아니라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을 열면 피고인들은 참석을 안 하죠. 관련돼 가지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기일을 통지하고, 만약에 공판 준비 기일은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다. 그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 출석 의무가 없다는 거지 출석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뭐다? 피고인은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출석을 안 한다.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해줘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을 종료하는 때, 종료하는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그다음에 뭐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을 열면은 공판 준비 기일 조서를 갖다가 작성해야 돼요. 법원 사무관은 기일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나중에 311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증거 서류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서류가 311조하고 315조가 있는데,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연 거는 당해 사건에서 연 거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을 연 거기 때문에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증거 파트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사유는 뭐냐? 정리가 완료된 때, 그다음에 준비 절차에 부친이 3개월이 지난 때, 응?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근데 요런 애들은 뭐다? 이두 가지 사유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지 않을 때요. 기본적으로 3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속할 수 있고, 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만 1년씩 열은 재판도 있죠. 아직 1심도 진행
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공판 준비 기일은 보통 3개월이 지난 때까지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법조문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266조의 13인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증거 신청을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할 때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어떡한다?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 실권효를 갖는다. 그럼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쳤으면 공판 준비 절차에서 증거를 갖다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신청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준용 규정이 있고 기일 간의 공판 준비 절차가 그래가지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1회 공판 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기일 전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회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기일 사이에도 가능하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판 준비를 마치고 공판 기일의 절차,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기일의 절차를 갖다 살펴보는데 먼저 소송 관계인을 출석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공판 기일의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그다음에 변론 절차, 판결 절차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소송 관계인을 출석시켰는데 피고인의 출석은 당연히 피고인은 출석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피고인 관련돼 가지고는 그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다 그랬죠. 자, 피고인한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자체는 뭐다? 공판 개정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공판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출석 피고인에게 재정 의무가 있으므로 임의 퇴장은 불가합니다. 임의 퇴장이 불가하다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나가버린 경우인데 나가버리면 이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 특별히 보는 것처럼 출석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의 특칙을 해가지고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는 것처럼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가지고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어떤 뭐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판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신체 구속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재정 의무 관련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해요. 퇴정하지 못하는데 퇴정하면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정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피고인은 출석 의무와 재정 의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고 재정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것처럼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뭐 의사 무능력자인 건 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요. 근데 피고인이 법인이면 뭐예요? 법인이면 대표자가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자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경미 사건 같은 경우 다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사건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출석 의무가 없다는 거지 출석권은 보장이 돼요. 직결 심판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경미한 사건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건 뭐냐?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 그다음에 경미의 사건인 경우 이런 경우는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어요. 막 허가했다면 피고인은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한다. 그러므로 불출석 허가한 사건은 이건 뭐냐? 이거는 사실심리 절차, 그다음에 이제 뭐 변론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출석을 허가한다. 옛날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불출석 허가해달라고 법원한테 신청했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출석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뭐
중간에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끝났는데 하여튼 불출석 허가 재판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피고인한테 불출석 허가 사건도 가능하고 유리한 재판. 아까 경미 사건뿐만 아니라 유리한 경우, 공소기각이라든가 면소 판결이 명백한 사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걸석 재판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판을 정지해야지만 유리한 경우에는 그냥 걸석 재판으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판 정지가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유리한 경우는 걸석 재판 가능하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걸석 재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소재 불명인 경우, 소재 불명인 경우는 뭐다? 소재 불명인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해요. 즉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 후 피고인한테 소환을 했는데 송달 불능 보고서가 계속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 가능합니다. 그때 이때의 의미 공시송달의 방법을 하려면 어떡하냐. 여기 소촉법 23조 이렇게 준 데인데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자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1회 했는데 불출석해서 1회 공시송달의 방법을 했어요. 그런 경우처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를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에도 그 길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송달을 한 번은 하면 안 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불출석한 경우 뭐 연속은 아니지만 2번 불출석한 경우에 한해가지고 벌석 재판이 가능하다. 소재 불명으로 인한 벌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사형, 무기, 장시 10년 이런 사건은 불가해요. 그러니까 중대 사건은 반드시 피고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걸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뭐 인치 불능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속된 피고인이 과연 출석 거부할 수 있냐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고인을 갖다가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원래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출석 거부하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례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가지고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구인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있죠. 출석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조사실로 구인하거나 법정으로 구인해버리는데 특별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걸석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걸석 재판했죠. 뭐 진행 가능한 것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절차, 증거조사, 판결 선고 절차 모두 가능하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이분의 예를 들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교도소장은 이 사람을 구인할 수 없다. 그럴 땐 그 취지를 법원에 즉시 통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기 위해선 사유를 미리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벌석 재판과 피고인만의 정식 재판 청구 사건. 그러니까 약식 명령을 했는데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 2회 불출석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 판결 선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다? 약식 명령인데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서 2회 연속입니다. 2회 이상이 아니라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럴 때는 불출석에 관련돼 가지고 벌석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봤듯이 원래 피고인은 출석 의무하고 재정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퇴정하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 퇴정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무단 퇴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야, 너 나가 있어라 퇴정 명령을 내린 경우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와 관련된 거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 받은 경우 진술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진술 없이 판결은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 공판 심리와 증거 동의의 의제 여부를 해가지고 얘가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너 나가버리면은 그 나가버리는 자체가 뭐다? 그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고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은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인데 다수의 학설은 소극설의 입장이에요. 즉 안 된다. 증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증거 동의를 의지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장했어요. 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장하고 중요한 건 변호인마저 동조하에 퇴장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거는 피고인 측이 방어권의 남용 아니면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법 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퇴장해버리면 어떡하냐. 피고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318조 1항에 의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318조 1항은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 동의하면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된 증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전문 증거에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피고인이 퇴장해버리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봐버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봤듯이 퇴정하면 안 되는데 재정 의무에 있어서 퇴정하면 안 되는데 퇴정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퇴정을 하게 되면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결, 심리, 그다음에 증거 동의 의제를 해버려 가지고 피고인한테 불리한 사유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일시퇴정이 있는데 이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피고인과 증인이 피고인이 조폭 두목이고 그다음에 뭐 증인이 만약에 피고인의 부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앞에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증인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297조에 1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증인 또는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인 다른 피고인 앞에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진술 불가 시 그 피고인에게 일시 퇴정을 명령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증인의 진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달 10월 지난달 10월 모의고사 나왔던 게 피고인 앞에서 증인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거나 아니면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해야 돼요. 자, 일부 학생들의 답안지 보면은 심리를 비공개한다는데 심리를 비공개한다는 건 방청객의 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것이지 법정 안에는 뭐예요? 법정 안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증인과 피고인이 그대로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 증인을 갖다가 저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 비대면하게 할 방법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관계자의 동석 또는 이렇게 피고인의 일시퇴정을 활용하면 된다. 자, 근데 피고인에 대해서 일시퇴정시키면 피고인이 어떻게 해요?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는 뭐냐, 297조에서 피고인이 퇴정하고 나서 일시퇴정시키고 나서 증인이 진술했다. 그러면 진술 종료 시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한 후 법원 사무관 등이 당의 진술을 고지해주는 방법으로 반대 신문권을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진술을 고지해주는 정도,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는 정도로 방어권을 갖다가 행사하도록 해준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판례가 있는데, 자, 아까 이렇게 297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대면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반대 신문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예 증인의 진술 요지도 법원 사무관이 고지해주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297조에 따라 가지고 피고인의 일시 퇴정하게 한 후 증인 신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법정 진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의해서 고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증인 신문 결과를 공판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점이 없다라고 진술하면 어떡하냐? 이건 책문권의 포기로서 책문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서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봤듯이 요지를 고지해줘야 되는데 요지를 고지하지 안 했다. 안 했으면 그거는 위법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자가 치유되냐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공판 조서에 의해서 고지를 해줬다. 그러면 그때는 치유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판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의 특징 및 상고심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그냥 심리 가능해요.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인데 그럼 정당한 사유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19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19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의심을 해가지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이 앞에 전제 조건 중이에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요. 그러니까 뭐 PCR 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 피고인은 어떻게 했냐? 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지정했는데 계속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럼 PCR 검사 결과서를 뭐 내라 그랬는데 내지도 않고 무조건 불출석한 겁니다. 나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으니까 안 나가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죠. 자, 그럼 대법원은 어떡하냐?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진술 가능하다. 피고인 소환도 아예 필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피고인의 출석은 당연히 의무이자 재정 의무까지 있는데 피고인을 불수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피고인 출석하면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검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판 개정의 요건이에요. 근데 검사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지를 하죠. 공판기를 통지하면 되고 검사가 2회 이상 공판기를 통지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불출석 재판 가능하다. 근데 실무에서 검사가 통지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필요적 변론 사건은 뭡니까? 필요적 변론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실무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변호인들이 보통 구형이 나오면은 판결 선고하는 날, 판결 선고하는 날은 출석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뭐 사무장을 보내거나 직원들을 보내서 결과만 듣게 되고 아니면 피고인으로서 결과만 듣게 되지 보통 판결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안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송 관계인으로서 법원은 당연히 와 있는 거고 검사도 통지해서 나오고 피고인도 소환해가지고 이제 출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추가한 부분이 이겁니다. 전문심리위원. 자, 우리 법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교환에 없던 게 이제 2019년도 중요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뭐 형사용법 279조의 2, 279조의 4, 279조의 5, 형사소송 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회 형사소송 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전문심리위원회 설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정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단계, 뭐 설명이나 의견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 즉 이게 전문심리위원회 관련된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전문심리위원이 전문 지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해설하거나 설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심리위원회 뭐 선정 절차 이런 절차를 대해선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12조 1항을 고려하여
전문인 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야? 여기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되고 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심리위원회 선정과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실질적 참여를 당시 보장해야 되고 만약에 보장하지 않은 경우는 뭐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까지도 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관계인이 출석을 했어요. 뭐 법관은 당연히 재판장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고 변호인도 출석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공판 기일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공판 기일의 절차는 아까 봤듯이 모두 절차, 사실 심리 절차, 최종 변론 절차, 판결 선고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절차는 여기 본 것처럼 뭐 요 정도의 관계들로 정리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 절차에 있어서 공판에서 처음 하는 절차를 모두 절차를 하는데 먼저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정신문한 거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람인지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 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거부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그다음에 변호인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다음에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쳤다면 어떻게 해요?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모두 절차가 끝나는데 개별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은 자,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뭐 당연히 관련돼 가지고 뭐 쉽게 보면은 진술거부권 고지, 그다음에 인정신문. 자, 여기 뭐 개별적인 어, 뭐 특별한 내용은 있는 거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전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면 알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근데 인정신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일인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재판장이 하는 거고 뭐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 뭐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의 모두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의 모두 진술 이게 공소장 낭독이죠. 즉 검사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을 낭독하는데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 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요. 근데 이제 필요시에 공소장 요지만 낭독할 수 있다. 왜냐면 공소 사실이 한 뭐 A4지 100페이지 정도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저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 사실 보니까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럼 100페이지 다 읽어야 되냐? 그럴 때는 요지만 낭독할 수도 있다. 근데 심리전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명백히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검사의 모든 진술이 갖는 의미는 뭐냐?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명확하게 검사가 뭘 가지고 유죄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바로 검사의 모두 진술이다. 이 검사의 모두 진술은 소송 지휘의 원활, 그다음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개 재판주의와 관련된 것들로 반드시 필수적 절차예요. 그러므로 검사의 모두 진술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 이익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 같은 걸 할 수 있다 보면 되는데, 자,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 관련돼 가지고 이미 앞부분에 봤었죠. 자,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은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의 모두 진술을 종료 후에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요. 자, 근데 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모두 진술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모두 진술을 생략하면 안 되는데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모두 진술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인정 여부의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어떻게 해요? 피고인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의견서 제출과 관련 없이 법정에서의 인정 여부를 따로 진술한다는 겁니다. 이게 확정되는 거죠. 자, 7일 이내 공소시효한 인정 여부 등의 의견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견서 제출은 뭐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법관이 공판정에서 의견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실행한 총괄적 진술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 인정 진술 여부는 여기서 이제 공소 실행 인정 여부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중복이 아니다. 중복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견서 제출하는 것과 이 의견 여부 진술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해버렸어요. 뭐, 제가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인정했다, 이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어떡하냐. 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정식 재판을 다 밟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이 다 인정해버리는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간이 공판 절차라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즉, 간이 공판 절차는 뭐 심리를 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증거를 인정하는데 전문 증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전문 법칙에 예외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간이 공판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봤던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 판결 선고 절차 그것들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간이로 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중에서 사실심리 절차 중에서 증거 조사를 갖다가 뭐 간단한 방법으로 좀 간편한 방법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간이공판 절차로 이행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업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익되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봤지만 모두 진술 절차, 이 피고인이 모두 진술 절차에서 관할 이전 청구, 기피 신청,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그다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 등이 가능하고, 자, 이 모두 진술 절차에서 그 모두 진술 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의 하자.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공소장 두 번이 제1회 공판기일을 5일 전에 송달돼야 되는데 5일 전이 아니면 3일 전에 송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데 그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이때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요? 이때까지 이의 신청 안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1회 공판 기일의 모두 절차에서 그 전까지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때 이의 제기를 해야지 그때 이의 제기 안 하면 어떡한다? 그때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끔 그런 하자는 치유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모두 절차에서 이제 뭐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 측의 진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모두 진술 종료 후에 피고인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이 가능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도록 명령해요.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쟁점에 관한 입증 방법, 증거 조사의 순서, 시기, 방법 등을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예단 생성에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 불가다.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쳤다. 그럼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복잡할 때 거치는 게 바로 이런 앞에서 배웠던 공판 준비 절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절차를 마치고 모두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심리 절차를 들어가요. 사실 심리 절차는 여기 보면 증거 조사 하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행 형사정법에서 사실심리 절차의 순서를 하는데 옛날에는 피고인 신문부터 하고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고 나서 피고인이 거짓말했는지 암는 거짓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피고인한테 묻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먼저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피고인한테 묻는 절차로 가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에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거 조사를 먼저 하는데 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 양형에 관한 심정을 얻기 위해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절차, 이걸 우리가 증거조사라고 그래요. 자, 증거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심정을 형성해 가는데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뭐다? 우리가 당사자주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권주의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과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직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직권으로 당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형사소송이 스포츠화 될 수 있다. 영미법상의 어떤 그 문제점 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게끔 해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거 조사 관련된 당사자의 신청인데 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당사자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청 시기는 언제냐?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증거조사에 대해서 신청할 때 제한 없더라도 재판장의 쟁점 정리 이유가 원칙이에요. 뭐 첫날부터 모두 절차에서부터 갑자기 뭐 증거 신청하게 증거 신청하겠다. 그럼 안 된다는 건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재판장의 쟁점 정리 이유, 모두 절차에서 쟁점 정리 이후에 증거조사 신청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뒤늦은 증거 신청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각하 가능하고 증거 신청의 순서는 검사로부터 피고인 측으로. 왜냐하면 모든 공소사실은 먼저 검사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 신청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입증 취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각 증거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증거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상 녹화물 우리가 뭐 영상 녹화물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 영상 녹화물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 관련돼 가지고 그럼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신청도 가능한데 그때는 서면에 의한다. 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 법원은 뭐다?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도 증거 조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직권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뭐 사실 심리 초반부터 바로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당사자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 자체를 통해서 보니까 입증이 미진하다. 그럴 땐 성명권 촉구한 후에 그렇게도 미진한 경우 그때만 직권에 의해서 뭐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의 결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했어요. 자,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자,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적 진술이에요. 이게 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당사자가 증거 신청하면은 법원은 각 반대 당사자한테 뭐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임의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면 어떠냐?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해야 돼요. 자, 검사가 어떤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참고인 진술 조서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진술서 진술 조서를 갖다가 증거를 제출했다. 자, 그러면 그 증거 제출한 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은 그 서류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돼요. 자, 이건 필수적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냐? 여기 보면 이 법원이 제출한 서류, 이 서류들은 대부분 다 전문 서류입니다. 전문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311조부터 315조까지 15조까지 전문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문 서류들은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이 311조부터 12조에 해당하면 어떡한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빼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312조의 1항, 그다음에 3항, 그다음에 4항, 5항, 6항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요건들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데 피고인 측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판단하냐? 넌 내용 성립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의견 진술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견 진술이 있어야지 얘네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질 때 다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증거를 결정하면 법원이 증거를 결정할 때는 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서류나 물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면 이 서류나 물건들을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로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게 312조 1항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예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 자, 312조 3항이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입니다. 자, 근데 과거에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뭐 적법 절차에 의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돼요.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사경 같은 경우는 피신 조서가 뭐다? 이거는 내용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바뀌었죠. 올해 여기 보면 이 진정 성립이 올해 2022년도 1월 1일부로 진정 성립이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어요.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여기 사망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 작성에 피해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그럴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당해 주소는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 2022년 1월 1일 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 삭제된 것이 적용되는데 2022년 올해 1월 1일 이후로 이제 공소 제기된 거는 둘 다 내용 인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 규칙 134조 사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소 제기가 2022년 올해 1월 1일 이전에 공소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뭐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증거 조사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땐 임의적으로 의견 진술도 있지만 서류라든가 물건이 제출된 경우 그때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결정 관련돼 가지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채택 결정하거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직권 증거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러면 채택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증거 조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뭐다? 증거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에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근데 이제 법원은 뭐라냐? 자유재량이라고 봅니다.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완전히 자유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법원이 신청에 의한 경우는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는데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경우는 어떡하냐? 증거조사 대상을 공지해요. 당사자한테. 그다음에 절차의 확성 단번에 동일한 증거 결정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 법원 이제 증거조사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증거에 대해서 채택 결정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불출석한 핵심 증인과 증인 취소 결정인데 이게 불출석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주원 교수님 작년판이나 3판이나 4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주원 교수님이 여기다가 불자를 빼놓으시고 그냥 출석한 핵심 증인이라는데 정확한 건 불출석한 핵심 증인입니다. 5판에는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얘기 들었지만 수정을 하셔가지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과 증인 취소 결정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출석할 증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떡하냐?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증인이 소재 불명이다. 그럼 소재 탐지를 할 수 있도록 놨다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가 뭐냐? 이거는 여기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심증에 따라 사건의 잘 규명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법원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증인 소환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어떻게 했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지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그 증인을 안 부르더라도 다른 증거 아니면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럴 때는 증인 소환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 이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증거를 갖다 결정한다. 증거 신청을 했는데 증거 신청에 대해서 뭐 결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아무리 자유재량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핵심 증인인데 뭐 소재 탐지도 안 하고 그냥 증인 채택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면 핵심 증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라는 뭐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거 뭐야?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그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 핵심 증인이라도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핵심 증인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재량이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버렸다.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그러면 그거는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자유재량이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유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거조사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증,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거 방법으로서 이제 사람이다. 사람들은 말을 하거니 증언이나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방법은 신문, 캐 묻는 겁니다. 법관은 귀와 눈으로 듣는 거죠. 근데 물증이란 건 뭐냐? 어떤 그 존재하거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법관한테 제시하고 그다음에 법관은 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인증과 물증은 이렇게 하는데 이 물증 중에서도 서증 같은 경우, 즉 서류와 관련돼 가지고 자, 증거 서류, 이건 각종 조서를 말하는데 이 증거 서류는 서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서증 관련된 증거 서류는 각종 조서기 때문에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기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할 때 낭독을 합니다. 읽어주고 그다음에 열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증거물인 서면은 뭐냐? 이 증거물인 서면은 기본적으로 협박 편지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협박 편지 자체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낭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증거조사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증거조사에서 따로 배워요. 뒤에 가서 이제 증거조사의 방법에서 따로 배우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따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런 정도만 요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거조사의 방식으로 이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한 것들이 뭐냐? 우리가 말한 음, 컴퓨터용 디스크에 기억된 문자 정보, 그다음에 음성 영상 자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형사성 규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칙의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증, 서증, 그다음에 인증, 물증, 서증에 대해서는 앞에 봤던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신문의 방법, 제시의 방법을 쓰는데 서증 관련돼 가지고 낭독의 방법 아니면 제시 낭독의 방법을 쓴다. 근데 이제 서증이나 물증이 아닌 물증 중에서 이런 컴퓨터 디스크라든가 음성 영상 자료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기 본 것처럼 출력해서 인증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 신청할 때는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인 장소나 일시 등을 밝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녹음 녹화 같은 경우는 녹취서 그 밖에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증거 조사하는 방법들을 형사성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증거조사와 관련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증거조사 의 조치인데,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게 증거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고 앞부분에 증거를 채택하느냐 말 것이냐, 증거를 신청했는데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원의 재량이에요. 근데 채택을 해가지고 증거조사를 했다. 그럼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을 해두고 증거조사 후에 조처하는 데 가지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포함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면 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이의신청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지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다. 자, 왜냐? 피고인 신문을 왜 하느냐? 피고인이 사건을 직접 겪은 증거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증거 방법이 그 증거의 자체라 그랬죠. 근데 피고인이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증인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은 적격을 인정하면 증인은 뭐요? 진술을 갖다 거부할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피고인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인정되잖아. 증인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한테는 피고인 신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처럼 진술 거부권이 존재한다. 뭐 증인과의 차이점이고 진술 거부권 행사함에도 계속적인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이 피고인 신문은 양면성이죠. 검사가 피고인 진술을 통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 뭐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거다. 피고인 신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신문 순서는 당연히 검사부터 하겠죠. 기본적으로 검사가 먼저 피고인 신문하고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은 필요시 재판장도 필요시에 피고인 신문 가능해요. 이제 당사자 미신문 시도 가능하다. 당연히 검사가 먼저 하고 쭉 이렇게 한다.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신문 종료 후 신문할 수 있는데 필요시 어느 때나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피고인 신문의 순서 검사가 먼저 하고 변호인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문 방법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봤지만은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착석합니다. 아까 공판장 구성 보면 여기에 검사 여기에 피고인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신문할 때는 어떡하냐? 여기 증인석이 있는데 증인석에 피고인이 와가지고 이땐 증인석에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술 강요 및 유도 신문 금지되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불충분한 진술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B를 퇴정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B를 퇴정하겠으면 종료 재입장 해가지고 진술 요지를 반드시 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뢰관계인의 이런 경우에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피고인 신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최종 변론이 있는데 최종 변론 관련돼 가지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진행하는데 검사부터 하고 자, 검사의 최종 진술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일명 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 피고인 측에 즉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이 있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검사의 의견 진술은 우리가 논고와 구형이라는데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고 구형을 해요.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법원은 검사의 의견 진술에 기회 부여하면 충분하고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근데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보면은 각각 유리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 피고인 모두에게 이거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박탈은 위법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의 선고가 있습니다. 자, 판결 선고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두 열차, 사실심리 열차, 최종 변론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판결을 위한 심의를 할 건데 단독 판사는 어떻게 자기가 혼자 판단하면 되고 합의부는 자기들끼리 이제 저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판결의 선고는 어떠냐? 변론 종결 기일에 하는 것이 즉일 선고가 원칙이에요. 변론을 종결하면 바로 그날 판결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사정 시 14일 이내의 기한 내에 따로 선고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직일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일 선고하는 경우는 국리참여재판의 경우나 직일 선고하지 일반적인 재판은 뭐 변론 종결한 후에 2주 후에 뭐 선고 절차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2주 후에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다. 뭐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판결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해야 합니다. 자, 직일 선고의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직일 선고한 경우 선고 후 5일 이내 판결서 작성해요. 변론이 종결하자마자 변론이 종결하자마자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근데 판결서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그 판결서를 5일 이내에 작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판결서에 재판서에 의하는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요. 주문을 낭독한다는 건 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다음에 그 이유나 요지를 설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유나 요지 설명하는 거 이후에 뭐 소송 규칙에 보면 필요시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법관이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지만은 뭐 규칙에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훈계까지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은 형성고 시 피고인에게 뭘 고지해야 되냐? 상소 기간, 그다음에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판장은 상소 기간 및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는데 실제로 상소는 어디다 제기하는 거예요? 그 신급 거기다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로서 공판 절차는 그 신급에서 종료돼요. 그럼 상소 기간이 진행되는데 보통 상소장을 제출하는 건 뭐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 이유서 제출한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하는 건 보통 그 재판부에다 바로 제출하는 겁니다. 항소장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항소장은 그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제 신급해서 판결 선고가 끝나면은 상소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상소장이 제출됐다.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가 2심하는 거죠. 1심 같은 경우는 항소법원에다 2심하고 그다음에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상고심에다가 2심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판결서죠. 그럴 때 뭐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쭉 해가지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뭐 2년간 집행유예한다. 164 사회봉사 160시간 이행한다.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판결서에 의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나온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죠. 올해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아까 봤듯이 자 판결 선고는 어떻게 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봤던 것처럼 판결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라는 의미는 뭐냐? 주문 낭독, 그다음에 이유 고지, 그다음에 상소 기간 등을 고지하고 뭐 훈계하고 서면의 교부까지는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이랬을 때 종료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선고 절차가 하나의 절차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 이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자, 쭉 가서 이때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은 첫 번째 절차인 주문을 낭독합니다. 근데 주문을 낭독하면 이 선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주문 낭독한 걸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무제한 바꿀 수 있냐? 그게 아니죠.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자, 주문 낭독해가지고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안이 뭐냐 재판장이 여기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징역 1년을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장한테 이 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있다요 하면서 뭐 이 18놈아 무슨 뭐 같은 놈아라고 재판장이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 앞에서 구치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1심 재판장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고 법정 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자 자 1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법정에 나타난 재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한테 욕했다고 해서 1년에서 그냥 바꿔가지고 3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냐? 위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재판장 네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바꾼 경우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은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 병인데 선고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의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판결 선고 과정 중에서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인데 그 절차 중에 주문 낭독하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명백한 오기라든가 아니 잘못이 발견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변경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결 선고 관련된 절차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선고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것처럼 판결 선고도 공판 임무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해야 돼요. 근데 아까 봤지만 뭐 재판 영합 시 퇴정하거나 최종 명령 시에는 예외로 한다. 뭐 당연히 선고 공판에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 후에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가 됐다. 선고 후에 소송 기록을 상서법원에 항소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선고 후에 이제 뭐 항소를 했다. 뭐 상고를 했다면 상소법원에 도달하도 하는데 자, 판결 선고 후에 이 소송 기록을 상소법원에 도달하게 하는 건 뭐냐? 요 기간이 보통 14일 정도입니다. 자, 14일 정도면은 피고인의 구속이라든가 구속기간 갱신, 보석 취소, 보석이나 보석의 취소, 구속 집행정지와 그 정지에 대한 취소 결정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1심 법원이 원심법원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법원이 관련돼 가지고 판결 선고 후에서 7일의 어떤 상소 기간이 있는데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했다 할지라도 이 소송 기록을 상급법원에 도달하게 하기까지 즉 소송 기록을 상급에 도달하기까지는 뭐다? 원심법원이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도달하면 이 상소법원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는 겁니다. 접수 통지를 하고 누구한테냐?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 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이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앞에 부분에 봤던 거 중간 시험에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선고했다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서 원심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공판기일의 절차,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판결 저기 막 최종 변론 절차, 판결 선고 절차까지 다 봤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아까 봤던 그림이고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형사재판의 이해와 관련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형사재판의 이해에 나온 부분들을 요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